자, 저돌아왔습니다. 국수학 강사입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기출문제 해설, 감정평가사고 2019년 작년 30회 기출입니다. 자, 그런데 기출 보면서 지금 어떤 분이 질문을 주셨는데, 난이도 하에 대해서 질문 주셨어요. 야, 미스터 북 너는 너무 우리들을 과대평가하는 거 아니야? 거의 절반이 하 이상이던데. 이렇게 나오는데, 하의 의미를 잘 봐요. 하의 의미는 강사의 입장에서 자주 나오고 올해도 출제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꼭 해야 될 문제, 맞춰야만 될 문제, 시험장에서. 그러니까 이 하는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냐, 나중에 내가 마지막에 어떻게 정리합니까? 이 기출문제에서는 마지막 정리용으로 많이 사용하니까 그 하라고 한 주제들만 강의 노트에서 열심히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시험을 대비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석하셔야죠. 자, 그리고 이 해는요, 계산 문제가 7문제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론 문제가 33문제나 됩니다. 자, 그럼 출발해보죠. 자, 여기는 지금 하라고 되어 있고요. 이유가 토지의 특성이기 때문이죠. 한번 처음부터 보자고요. 1번은 쭉 봤더니 이게 나와요. 지역. 지역이라는 문구가 나오면 장소와 관련된 부동성. 그 다음에 자 2번도 보세요. 부중성이 나와 있고 생산 요소를 투입해서 토지 자체의 양을 늘릴 수 없다. 이게 부중성이잖아요. 비생산성. 그리고 영속성이 나와요. 영속성은 명심하셔야 돼요. 영속성은 항상 세 가지 논점이 있어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무조건 가치정의예요. 가치정의. 두 번째, 예측의 원칙. 이걸 장기적 배려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4번, 방식으로 치면 수익환원법. 수익환원법. 이렇게 나와야죠. 그럼 해석을 해보죠. 영속성은 토지는 영원 불면의 제하로 소모되지 않는다. 이런 뜻이고. 따라서 부동산의 가치는 항상 어떻게 정의됩니까? 과거와 현재가 아니라 장래 기대이익으로 결정이 되죠. 그러니까 항상 가치를 추계할 때는 장기적인 배려, 장래를 예측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가치정의가 장래 기대이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이니까 장래 기대이익 하면 수익이고 현재 가치로 환원합니다. 수익환원법의 이론적 근거죠. 이 영속성 나오면 항상 수익환원법이 나와야 돼요. 수익환원법. 딱 정해져 있는 틀이죠. 개별성은 비대称성이니까 비교를 어렵게 하고 대체관계를 제약합니다. 인접성은 서로 인접되어 있다는 거죠. 토지는. 그래서 정답은 3번. 그 다음에 전답, 임야 등의 지반이 절토되어 하천으로 변한 토지. 자, 절토되었다. 지반이 절토되었다. 그러면 다른 말로 뭐예요? 무너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락자가 들어가야죠. 토지가 무너졌다. 포락지가 돼야죠. 그리고 포락지에는 무너졌다 또는 절토되었다 이런 표현 말고 요것도 잘 나와요. 침식. 요게 우리 30일의 평가사 기출이잖아요. 침식이라는 건 물에 의해서 깎이는 거니까 결국 토지는 무너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천으로 변하겠죠. 네, 3번. 요게 상당히 난이도가 있어요. 난이도가. 일단 주택지가 대로변에 접해서 상업지로 전환 중입니다. 그러면 이런 문구죠. 이런 문구. 전환. 그러니까 뭔가 용도가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용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후보지 아니면 이행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자, 그런데 한번 보자고요. 시험에서 항상 택지, 농지, 임지적, 대분류 상호 간의 용도가 바뀝니다. 그러면 후보지고 택지 내에 주거, 상업, 공업에서 뭔가 용도가 바뀝니다. 그러면 이행지가 되죠. 그런데 첫 번째 지문을 보면 주택지가 상업지로 바뀌고 있잖아요. 택지 내에 주거, 상업, 공업 사이에서 지금 용도가 바뀌고 있고, 자, 두 번째는 공업지가 주거지로, 이 주상공, 그 다음에 과수원이 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요거죠. 주거, 상업, 공업, 요 소분류 내의 용도 변환이고, 과수원, 얘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결국 얘는 정답이 뭡니까? 이행지. 저는 하라고 해놨어요. 요 정도는 추정해야죠. 출제자 의도를. 자, 부동산 개념입니다. 자, 1번과 2번은 정말 중개사 시험, 평가사 시험 다 잘 나옵니다.
포인트가 뭐냐? 토지는 하나의 생산 요소예요. 이게 원칙이에요. 토지는 모든 활동의 장소를 제공하죠. 따라서 생산에 꼭 필요한 장소라는 요소예요. 그런데 토지는 예외적이지만 소비재가 될 수도 있어요. 그 대표적인 소비재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관광 상품이라고. 시험에는 뭐 국립공원으로 나오기도 하고 또 시험에는 휴양지 이렇게 나오기도 했죠. 그러니까 토지는 생산 요소가 원칙이지만 소비재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논점이에요. 그 다음에 3번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입니다. 맞았고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입니다. 민법 규정 그대로네요. 자, 준부동산. 자, 준부동산은 부동산처럼 취급되는 뭐하고 뭐예요? 부동산처럼 취급되는 동산과 권리죠. 근데 이들은 부동산처럼 취급되기 위해서 반드시 등록의 수단이 있어요. 그래서 등록의 수단이 있는 뭐 광업재단, 공장재단, 선박, 항공기, 준부동산 맞죠. 그 다음에 5번 지문은 뒷문장을 봐야 돼요. 토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럼 논점이 뭘까요? 토지에 부착되어 있는 정착물은 원칙이 토지에 종속되는 종속 정착물이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어떤 것들은 토지와 독립되어 가치를 갖고 토지와 독립된 가치를 가지니까 토지와 독립되어 거래될 수 있는 정착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부동산학에서 나온 시험은 항상 4가지. 이 4가지를 연상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시골집을 간다. 시골집을 갔더니 일단 뭐가 보여요? 건물이 보이죠? 그리고 오른쪽에 나무 두 그루가 보이죠? 나무 두 그루가. 이 나무 두 그루가 등기된 임모,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그리고 이쪽에는 뭐가 심어져 있더라? 상추, 농작물 심어져 있습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여기 문구를 봤더니 소유권, 보전, 등기를 한 임모. 이거 독립정착물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다라고 해야죠. 난이도 하. 자, 토지정책인데 요건 제가 여기다가 난이도를 적어놓고 있지 않죠. 이건 솔직히 적어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정형화된 부동산 학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빼놨어요. 자, 일단 보자고요. 자, 1번 지문은 간접 개입입니까? 직접 개입입니까? 정말 시험에 자주 나오죠. 간접 개입의 대표적인 건 4가지. 조세, 부담금, 각종 지원, 각종 보조. 조세, 부담금, 지원, 보조. 자, 그리고 대표적인 직접 개입 방식은 일단 토지은행제도, 토지비축제도.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임대료 규제, 분양가 규제. 그리고 각종 공적 개발. 그래서 토지 수용과 토지 비축은 직접 개입 방식이죠. 직접.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요. 자, 여기를 보면요.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의 토지 소유권에서 개발권을 분리해서 개발이 필요한 다른 지역의 개발권을 양도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100% 개발권 양도 제도가 맞죠. 자, 그 다음에 요 4번을 먼저 봅시다. 4번. 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이익을 얻은 사업 시행자로부터 개발이익의 일정액을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개발이익의 일정액을 환수합니다. 이 개발이익 환수제도예요. 이 개발이익 환수제도는 시험에 정말 잘 나오는 부차적인 농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 정리해봤어요. 잘 봐요. 우리 시험에 첫 번째 뭐가 나왔냐? 개발이익이라는 게 뭡니까? 물어봤어요. 개발이익은 비정상적인 토지가격 상승이죠. 비정상적인 토지가격 상승인데 법조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은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여 만들어지는 가격 상승분이에요. 이게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한다. 그런데 시험에 이게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를 초과한다. 이렇게도 나왔고 소비자 물가지수를 초과한다. 이렇게도 나왔어. 다 틀리죠. 정상지가예요. 정상지가. 그리고 이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이 토지의 가격 상승은 누가 혜택을 얻느냐. 첫 번째 토지를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자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 시행자가 요 개발이익을 누린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로부터 뭔가 개발이익을 환수하는데
토지 소유자에게 환수하는 제도가 토지초과 이득세고 사업시행자에게 환수하는 제도가 개발부담금인데 토지초과 이득세는 이게 그렇죠. 지금은 폐지된 제도잖아요. 그래서 항상 개발이익 환수 제도와 관련되면 요 개발부담금이 나오는 거예요. 개발부담금이 그러면 여기 보세요. 4번 지문이 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이익을 얻은 사업시행자 나왔어요? 사업시행자에게 개발이익의 일정액을 환수합니다. 그러면 개발권 양도 제도가 아니라 개발부담금 제도예요. 개발부담금 제도 잘 나온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거 보자고요. 자, 토지 선매가 나왔어요. 토지 선매는 토지를 미리 구입해 놓는 건데 이건 지금은 우리 관계법규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자, 그러나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게 이쪽이에요. 선매라는 건 장래 필요한 토지를 미리 구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선매자는 협의 취득을 해야지 강제로 수용을 하는 건 안 됩니다. 반드시 협의 취득해야 된다. 협의 취득해야 된다. 잘 나와요. 다시 토지를 미리 구입하는 선매는 항상 협의 취득으로 결정되는 것이지 강제적인 수용을 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토지 적성 평가요. 적성 평가. 토지의 적성은 어떻게 따지는 것이냐. 요 두 문구예요. 개발과 보전. 개발과 보전. 개발에 사용할 토지냐, 보전에 사용할 토지냐. 이게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6번. 이것도 역시 토지의 특성인데 최유효가 보이는 순간 두 가지가 떠올라야죠. 최유효. 찌읒. 그러니까 뭐가 증성. 그 다음에 최유하는 이응이 나오죠. 이응. 아이고, 이응이 어딨냐? 이응. 그러니까 용도의 다양성. 요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정답은 부증성 아니면 용도의 다양성이니까 그냥 정답이에요. 그냥 이미 끝났어. 여기 부동성이니까. 최유효형의 판단 근거입니다. 부증성, 용도의 다양성. 그리고 요 놈이죠. 요 놈은 30일의 기출에서도 떠나왔어요. 토지 이용의 이행과 전환, 즉 토지 용도가 변화되는 근거를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용도가 다양하니까. 자, 7번. 자, 레버리지 효과인데 여기에 제가 상중하를 넣지 않았죠. 이게 하는 아니라는 뜻인데 이거 보자고요. 세상에 이 문구를 이해 못해서 질문 주신 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총 투자 수익률에서 지분 투자 수익률을 차감해서 정의 수익률이 나옵니다. 그러면 보죠. 레버리지 효과 플러스 레버리지는 항상 누가 적게 가져가야 돼요. 투자를 통해서 얻은 수익률, 투자를 통해서 뭔가를 얻어요. 이게 투자 수익률이죠. 이 투자 수익률을 은행과 내가 나누어 가져가는 관계인데 은행이 적게 가져가면 내가 더 가져가는 거고 내가 적게 가져가면 은행이 많이 가져가는 거죠. 근데 정의 레버리지는 은행이 적게 가져가면 나의 지분 수익률이 올라갑니다. 이게 정의 지렛대 효과죠. 그래서 이 1번 지문을 심플하게 바꿔보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거 보세요. 투자 수익률에서 지분 수익률을 차감했더니 양수값, 정의 수익률이 나온다는 건 양수값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플러스 레버리지는 은행이 적게 가져가고 내가 많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지금 투자 수익률에서 지분 수익률을 뺐더니 플러스 값이 나온다는 건 지분 수익률이 적다라는 거 아니잖아요. 지분 수익률이 투자로부터 나온 수익률보다 내가 가져가는 지분 수익률이 적다는 거예요. 그럼 플러스 레버리지요? 마이너스 레버리지요? 마이너스 레버리지죠. 왜? 은행이 어딘가에 많이 가져갔을 테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요 두 번째 문구가 나와요. 자, 투자로부터 얻은 수익률에서 저당 수익률 항상 은행이 가져가는 목을 동그라미 치죠. 은행이 가져가는 목을 뺐더니 플러스 값이 나와. 그러니까 은행이 적게 가져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의 지렛대 효과죠. 요건 정의 지렛대 효과예요. 정의. 그런데 이 위에 있는 것은 지분 수익률이 적다는 거니까 내가 적게 가져가니까 얘가 부의 레버리지고. 그럼 한번 이것도 해볼까요? 지분 수익률에서 저당 수익률을 뺐더니 양수값이 나온대요. 그럼 누가 크다는 거예요? 앞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이 적게 가져가고 내가 많이 가져가는구나. 그러니까 이 경우는 총의 레버리지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놈을 보면 투자로부터 얻은 수익률에서 지분 수익률, 내가 가져가는 수익률을 차감했더니 플러스 나온다. 이 말은 결국 내가 적게 가져가는군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레버리지라고 해야죠. 이놈이 틀린 거예요. 자, 이것도 볼까요? 투자로부터 얻은 수익률은 여기 있고 차입이자율, 이게 은행이 가져가는 거죠. 차입이자율이 높습니다. 은행이 많이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레버리지죠. 자, 그 다음에 3번은 아주 중요한 문구예요. 3번은. 자, 만약에, 자, 여기는 정의 레버리지를 지금 부의 레버리지로 변화될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대부분 시험에는 지금 현재 부의 레버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출을 잘못 받아서 은행이 가져가는 게 많고, 따라서 나의 지분 수익률이 낮다는 거죠. 근데 이 부의 레버리지를 어떻게 하면 정의 레버리지로 바꿀 수 있습니까? 이걸 많이 물어봐요. 그럼 항상 레버리지 효과 1번은 은행이 가져가는 목이에요. 이게 부의 레버리지 효과를 정의 레버리지로 바꾸고 싶습니다. 그러면 은행이 가져가는 목 대출금리를 낮춰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대출금리. 자, 그런데 여기는 그냥 평범한 문장이에요. 정의 레버리지인데 이자율 변화 등으로 은행이 많이 가져가는 형태, 뭐 변동금리를 통해서 대출금리가 투자 수익률 이상 올랐으면 결국 부의 레버리지로 변환될 수도 있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4번 보세요. 부채 비율이 상승할수록, 그럼 이거 정말 중요한 해석이죠. 지금 이 부채 비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채 비율은 출제자가 부채 비율의 정의를 묻고 있어요. 그냥 뭐 레버리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쓰고 있어요. 그냥 부채 비율의 정의가 아니라 레버리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쓰고 있으니까 반드시 타인 자본 이렇게만 번역하면 되는 거예요. 부채 비율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타인 자본이 상승할수록 타인 자본을 많이 쓰면 쓸수록 자, 지분 투자자의 수익률, 지분 수익률에 증대 효과가 있죠. 항상 레버리지는 일단 은행이 적게 가져가고 은행이 적게 가져간다면 대출을 더 달라고 해줘야 되니까. 그런데 차익금리의 상승, 금리의 상승이 있게 되면 은행이 많이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결국 지분 수익률이 줄어들겠죠. 그러면서 더 상승하면 부의 레버리지 효과가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5번은 대출기간 연장을 통해서 기간이자 상환액을 줄이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일단 이자 상환액을 줄이는 거니까 은행에 갖다 주는 돈을 줄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의 레버리지 발생 시 적용할 수 있는 대안 중 하나입니다. 옳은 질문이죠. 이게 이자 상환액을 줄인다면 그렇죠. 부의 레버리지를 정의 레버리지로 바꿀 수 있는 거죠. 이게 항상 부와 정의 레버리지는 요 이자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자. 은행이 얼마나 이자를 가져가느냐. 그런데 5번 질문은요. 깨톡에 이제 어떤 질문이 오느냐. 지금 제가 요 앞부분을 해석하지 않고 요 뒷부분부터 보면 확실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요놈이 자꾸 눈에 거슬린다는 거야. 야, 미스터 우가 대출기간 연장을 하게 되면 이자를 더 내놔야 되는 거 아니야. 야, 대출을 갚지 않고 연장을 했으니까. 맞잖아요. 대출기간을 연장을 했으면 대출을 더 받는다는 건데 그러면 이자가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죠. 이건 자기 생각이에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대출기간 연장은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한 5억을 대출 받았다고 해보자고요. 5억을 대출 받아요. 그리고 20년으로. 최초 20년으로 대출을 딱 받았는데, 딱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대출이 한 5년 남았다고 해보죠. 15년 갚고 한 5년 요 시점이죠. 15년 경과한 요 시점이에요. 그럼 지금 대출 잔금이 5억보다는 더 적게 남아있겠죠. 그러니까 요 잔금을 그대로 놔두고 대부분 기간만 연장을 해요. 이렇게 기간만. 그럼 포인트가 뭐냐? 지금 대출 잔금이 줄어든 상태에서 기간을 연장하는 거니까 이자가 확 줄어드는 거죠. 이런 것들이 기간 연장을 통한 이자 상환액을 줄인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8번입니다. 부동산 수익률. 자, 요구 수익률 나오면 뭐 읽어볼 필요도 없어요. 일단 요게 떠올라야죠.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의 위험 할증률로 구성되어 있다. 그럼 무위험률은 뭡니까? 위험이 없더라도 투자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이죠. 어떤 걸 요구하죠? 투자자는 이자죠, 이자. 요걸 우리는 시간의 대가라고 하고, 시간의 대가. 자, 그리고 위험 할증률은 위험이 있으면 나의 요구하는 수익률을 할증 올린다는 거죠. 이유는 이게 위험의 대가니까. 그래서 기억번을 보시면 요구 수익률은 투자자가 투자하기야 일단 요거 틀렸네요. 최소한의 수익률이고 시간에 대한 비용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X. 시간에 대한 대가가 바로 무위험률. 위험이 없더라도 최소한 시간의 대가인 이자는 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최소한. 그 다음에 실현 수익률이란 투자가 이루어지고 난 후 현실적으로 달성된 수익률. 맞았고요. 그러니까 니은 옳지 않은 걸 또 고르라겠네요. 정말 짜증나게. 아무튼 기억은 들어가야죠. 기억. 그 다음에 디귿번 보세요. 이것도 어려운 거야.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높을 때 기대 수익률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건데 이건 암기 코드예요. 항상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은요 장기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장기적으로 유사해지는 특징이 있다 했어요. 유사.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출제자가 현재 기대 수익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기대 수익률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요 둘이 나중에 또이또이가 될 테니까. 그리고 현재 기대 수익률이 낮습니다. 그럼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부터 한번 볼까요? 지금 기대 수익률이 높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기대 수익률은 하락해야 돼요. 왜?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은 장기적으로 일치되는 습성이 있으니까. 그러면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유까지도 잘 물어보죠. 그럼 뭐라고요? 자,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다면 선호되는 자산이에요. 선호되는 자산. 그러니까 너나 없이 이 부동산에 투자를 하려고 하죠. 그럼 뭐가 올라간다? 그렇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요. 가격. 투자 금액이 상승하게 돼 있어요. 투자 금액이 올라가면 수익률은 떨어지겠죠. 그래서 기대 수익률이 하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대 수익률이 높다면 당연히 선호되는 자산이니까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요. 근데 여기는 뭘 안 보여줬냐? 수요가 증가하면 부동산의 가격이 올라가고 투자 금액이 올라가니까 기대 수익률은 하락한다. 근데 이렇게 찾는 거 아니야. 항상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은 장기적으로 일치되려는 습성이 있다. 이렇게 찾는 것이죠. 자,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대출인데 이건 하니까 암기 코드를 잘 활용하셔야 돼요. 뭔지 모르지만 인플레이션, 위험이죠. 위험. 누구에게? 은행에게. 대출기관 은행에게. 그럼 항상 은행은 어떤 상품을 선호한다? 변동금리 상품을 선호하죠. 왜 변동금리 상품을 선호합니까? 그러면 이걸 아셔야 돼. 변동금리는 은행이 자신의 위험을 차입자에게 전가시키고자 만든 상품이에요. 어떤 식으로 전가시킵니까? 금리를 인상시켜서. 그러니까 차입자에게 위험을 전가하는 방법은 금리 인상이고 금리를 인상시키려면 항상 금리를 인상시킬 수 있는 변동금리 대출을 선호하는 것이죠. 틀렸어요. 그 다음에 2번은 자 대출 기준시 이자율은 변동금리 대출과 고정금리 대출 둘 중에 누가 더 높냐? 당연히 고정금리 대출이 더 높죠. 암기 코드는 높을 꼬 했죠. 고정금리 대출이 일반적으로 은행에게는 위험한 대출로 취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정금리 대출에 보다 높은 금리를 책정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은 뒤쪽을 봤더니 땡큐 차입자의 조기 상환. 그럼 항상 조기 상환은 금리 하락 시에 나타난다. 딱 이것만 확인하면 되죠. 정답이죠. 자, 그 다음에 4번 변동금리 대출은 시장 상황에 따라 이자율을 변동시킬 수 있으므로 기준금리 외에 가상금리는 별도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X죠. 변동금리는 기준이 되는 금리에 가상금리를 결합해서 만들어내죠. 기준으로 어떤 기준을 씁니까? 그러면 우리나라는 CD금리랑 코픽스 둘 중에 하나를 쓰고 가상금리는 차입자의 신용도 등에 따라
가산되는 금리고. 자, 그러니까 요거 고려하죠. 자, 그 다음에 요 표현도 시험에서 아주 잘 나오죠. 변동금리의 이자율 조정주의가 짧으면 짧을수록. 자, 이 변동금리는 항상 은행의 위험을 차입자에게 전가시키고자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자율의 조정이 주기가 짧다 그러면 위험을 더 빠르게 전가하는 거죠. 이자율의 조정 주기가 길다 그러면 위험이 천천히 전가되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자율 조정 주기가 1년에 한 번씩 변화시킬 수도 있고 6개월에 한 번씩 변화시킬 수도 있고 3개월에 한 번씩 변화시킬 수도 있는데 항상 이렇게 짧으면 짧을수록 은행이 더 위험을 빠르게 전가시킬 수 있으니까 은행에게 유리하다 이렇게 돼야죠. 자, 그다음에 포트폴리오, 이건 상입니다. 이 부동산 학에서 다루는 포트폴리오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히 이 문제를 보면 이게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이냐 마이너스 1이냐 이건데 이거 잡아요 문제를. 개별자산 1과 개별자산 2를 묶었을 때 기대 수익률은 어떻게 되고 표준 편차 위험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다 체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자 이게 상관계수는 위험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이제 상관계수의 측면에서 위험의 측면을 먼저 보자고요. 자, 개별자산 1과 2를 딱 묶었더니 위험이 여기까지 떨어졌다는 거예요. B 지점, B 지점까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뭔 말이에요? 여기가 지금 위험이 제로인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는 뭐냐? 1과 2를 묶었더니 위험이 어디까지 떨어졌다는 거예요? 0까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관계수로 치면 얘가 마이너스 1이죠. 가장 좋은 거. 자, 그런데 자 1과 1의 자산을 묶었더니 이번에 위험이 여기 어딘가 있다는 거야. 맨 오른쪽에. 그럼 이게 무슨 뜻이죠? 둘을 묶으면 항상 위험이 감소해야 되는데 여기는 위험이 감소하지 않아요. 수익이 올라가는 것만큼 위험이 지속적으로 비례해서 증가하고 있잖아요. 여기는 위험이 감소하지 않는 경우예요. 이게 플러스 1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쪽, 이 플러스 1이 잘 이해가 안 되면, 자, 나를 보시면 돼. 자, 제가 나에 요렇게 내가 줄을 하나 꺼서 볼게요. 그러면 지금 요건 수익이 동일한 라인이에요. 자, 수익이 동일한 라인에서 요 지점하고 요 지점을 비교해 보면 나는 최소한 자산 1과 자산 2를 묶었더니 위험이 요 경우보다는 왼쪽으로 감소했잖아요. 감소. 그러니까 요 직선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위험이 하나도 감소되지 않는 형태예요. 이쪽이 플러스 1이에요. 이쪽이 플러스 1. 요게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의 사이에 있는 값이 요 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문제 볼게요. 자, 일단 1번, 2번은 요 그래프와는 상관없습니다. 비체계적인 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 일단 됐고 플러스 1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틀린 거죠. 플러스 1은 항상 1 플러스 1 동일 자산을 뜻하니까 그렇죠. 제거할 수 없는 거죠. 자, 2번은 체계적인 위험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뭐 더 볼 필요도 없죠. 체계적인 위험을 어떻게 제거해요? 자, 그 다음에 3번 두 개별 자산 간 상관계수가 0입니다. 그럼 0이면 1과 플러스 1의 사이니까 요게 나에 해당하는 거죠. 나. 그 다음에 4번 두 개별 자산 간 상관계수가 플러스 1입니다. 그럼 1 플러스 1 절대 위험을 제거할 수 없죠. 근데 여기 또 체계적 위험이라고 했고 체계적 위험을 제거한다. 그러니까 이건 또 요 그래프와 상관없이 무조건 틀린 질문이죠.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두 개별 자산 간의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면 요 가죠. 왜? 위험을 0까지 줄일 수 있었군요. 0까지 줄일 수 있었군요. 자, 11번 부동산 투자 분석. 자, 순형가, 수익의 형가, 현금 유입, 수익의 형가에서 현금 유출, 비용의 형가를 차감했습니다. 맞았죠. 자, 내부 수익률은 항상 암기 코드가 공식 내부죠. 공식 내부가 순형가는 0이잖아요. 순형가는 0. 순형가가 0이라는 것은 수익의 형가와 비용의 형가가 또이또이죠. 현금 유입, 수익, 현금 유출, 비용의 형가가 또이또이입니다.
자, 회수 기간은 투자 자금을 회수하는 기간이고 투자 자금을 회수할 때는 항상 짧은 단기에 회수할 수 있어야 좋은 거죠. 단기인 투자를 선택한다. 자, 순현가, 수익성 지수, 내부 수익률법은 모두 할인법이죠. 할인법. 그러니까 할인해서 투자 분석을 한다. 자, 그러니까 5번은 너무 쉬운 거였어요. 순현가법은 순현가가 0보다 크면 투자하죠. 근데 지금 1보다 크다고 돼 있으니까 투자해야 되고, 내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을 비교해서 내부 수익률이 크면 항상 투자를 하는 거 아니에요. 둘 다 투자를 하는 경우니까 얘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제가 뭐라고 해놨냐, 하라고 하고 싶다는 거죠. 하라고. 그런데 주제가 유동화 제도니까 제가 하라고 표시는 하지 않았어요. 자, 하라고 왜 표시해야 됩니까? 그러면 항상 암기하는 게, 자, MBB. 누가 다 가지는 거예요. 여기는 T자가 없고 B자만 있잖아요. B자만. 그러니까 발행자가 다 가져가요. 5초짜리 문제예요. 5초짜리. 예. 그 다음에 여기 볼까요? MPTS는 B가 없어. B가. 그러니까 누가 다 가져가요. 투자자의 투자자의 발행자의 빨. 투자자가 다 가져가요. 그래서 뒤쪽을 봤더니 투자자에게 이전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요 BS가 있어요. BS. 여기 BS. BS 너무 중요한 문구예요. BS. 자, BS는 무엇을 뜻합니까? 그러면 부산이라고 저는 했어요. 근데 수업 중에는 붕신이라고 하기도 했다 그랬어요. 자, BS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유동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그죠? 유동화 증권의 약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위에 ABS가 있죠? ABS는 어셋 자산이니까 자산을 기초로 만든 새로운 형태의 증권입니다. 그러면 ABS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MBS가 있잖아요. 여기 MBS. 그러면 여기에 뭐만 들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M자만 들어가면 되는 거죠. M은 주택저당 채권이니까 주택저당 채권을 기초로 새롭게 만든 증권입니다. 이렇게. 자, 우리 시험에 뭐도 나왔습니까? CM도 나왔다고. CM은 모기지는 모기지인데 커머셜 모기지인가 상업 모기지죠. 이게 CMBS는 뭐냐? 그러면 상업용 모기지를 기초해서 새롭게 만든 증권입니다. 이런 거 잘 나온다고. 아니나 다를까? 여기 있단 말이에요. ABS, BS가 보이잖아요. BS. 자, 그러니까 금융기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 부동산 채권 등 자산을 담보로 해서 발행하는 증권입니다. 이게 ABS. 예. 그다음에 MBS는 주택저당 채권을 기초로 해서 새롭게 만든 증권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한번 해봤더니 시간이 1부, 2부로 나눠야 될 것 같더라고요. 자, 13번부터 33번, 아니네. 13번, 12번. 절반 하려면 16번까지 해야 되네. 더 봅시다. 자, 여기는 프로젝트 회사하고 논점이 한데, 얘는 문제가 너무 좋아요. 자, 일단 사업주가 있는데, 사업주가 자신이 직접 대출을 받는 게 아니라 특수 목적 회사인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하죠. 그리고 은행은 이 프로젝트 회사에게 자금을 대출해 주잖아요. 그래서 회사를 설립해서 특정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는 방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어요. 은행으로부터 사업주가 직접 돈을 빌리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 회사를 통해서 자금을 대출받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뭐가 나와야 돼요? 사업주에게 소구할 수 없습니다. 비소구 또는 제한적 소구. 그리고 사업주의 회계 장부에는 기록이 된다, 기록이 되지 않는다.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부의 금융효과.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기억해 줘야죠. 자, 일단 1번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장기 사업에 적합합니다. 맞죠?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이니까. 그 다음에 프로젝트 금융에 대한 채무는 사업주와 독립적입니다. 이게 이해돼야 돼요. 뭐 때문에? 이 프로젝트 회사를 통해서 독립했단 말이죠. 따라서
부채 상환 의무가 사업주에게는 전가되지 않습니다. 상환 의무가 사업주에게 없죠. 이게 비소구, 제한적 소구고, 사업주가 이미 대출한 돈을 넘어섰거나 대출 제약 조건이 있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왜? 사업주에게 기록이 사업주에게 빌려주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사업주의 회계장부에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부의 금융효과. 이 부의 금융효과는 사업주의 회계장부에 기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대출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대출 제약 요인이 있더라도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해당 프로젝트가 부실화되면 채권 회수에 영향이 없습니다. 말도 안 되죠. 자, 5번. 프로젝트 회사는 법률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된 회사죠. 독립된 회사이지만 이해 당사자 간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 지연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 회사는 독립된 회사인데 왜 사업 지연이 초래합니까? 그러면 이 프로젝트가 대부분 뭐 조단위 프로젝트예요.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에 연결되어 있는 회사들이 어마무시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의 이해관계가 맞지 않으면 사업이 산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말이죠. 이 정도. 자, 14번은 지금까지 푼 문제 중에 가장 어렵습니다. 얘는 이해가 좀 필요해요. 이해가. 자, 1번 봐요. 1번을 하기 전에 요게 떠오릅니까? 부의 상환. 부의 상환. 자, 부의 상환은 체증식 상환 방식에서 나타날 수 있죠. 그리고 사례를 저한테 하나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자, 은행이 원금으로 630, 우리 강의 노트에 있는 거예요. 이자로 1000만 원을 갖다 달라고 했어요. 1000만 원. 그런데 원금으로 630, 이자로 1000만 원을 갖다 내려고 봤더니 너무 많아. 그랬더니 은행에 가서, 자, 은행아, 나 이거 너무 힘드니까 제일 처음에는 좀 적게 내고 나중에 내가 점진적으로 내가 뭔가 좀 더 많이 내는 이런 방식을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는 거죠. 그랬더니 은행이 뭐라 그럽니까? 그래? 연체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너 700만 원만 첫 해 갖다 줘라.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야, 한 5%씩 올릴까? 5%씩. 야, 5%씩 점증시켜라. 이렇게 말하는 게 체증식이에요. 그러니까 첫 해는 700만 원, 그 다음에는 700만 원에 5% 플러스해서 735만 원. 그 다음에는 735만 원에 또 5%를 플러스해서 갖다 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 1억을, 지금 대출이 1억이라고 해보자고요. 1억을 대출 받았고, 첫 해 지금 700만 원을 갖다 주세요 라고 허락받았어요. 근데 첫 번째 갖다 준 이 700만 원이 첫 해 이자에도 미치지 못한단 말이죠. 이자에도. 그럼 은행은 어떤 일을 합니까? 그렇죠. 깎아주질 않겠죠. 1억을 대출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받지 못한 이자 300만 원을 잔금에 플러스해서 뭔가 잔금을 이렇게 늘려요. 그러니까 부의 상환은 체증식에서 첫 해 갖다 준 이자가, 첫 해 갖다 준 돈이, 지불액이 첫 해 이자에도 미치지 못한다면 오히려 대출의 잔금을 늘리는 현상, 이걸 부의 상환이에요. 그러니까 상환을 하게 되면 뭔가 잔금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상환을 하게 됐을 때 오히려 잔금이 늘어나는, 그죠, 마이너스 효과가, 즉 빚이 생기는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는 마이너스라고 해석해야 돼요. 즉 손실의 어떤 빚이 더 늘어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번은 어떤 게 있느냐? 모든 대안별 최대출 금액에 대한 상환 방식은 다르지만 첫째 연도에 지불하는 이자 금액은 모든 대안이 동일하다. 누구 때문에 안 돼? 그렇죠. 요 부의 상환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체증식인 요놈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첫 해 이자에도 미치지 못한 돈을 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의 상환이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모든 대안의 대출 기간 동안에 상환하는 원금과 이자의 총 합계액은 동일합니다. 이 말도 안 되죠. 지금 이자가 다 다르죠. 그런데 뭐 해설하는 김에 한번 자세히 해봅시다. 자, 여기 원금 균등이 있어요. 원금. 이걸로 하죠. 원금 균등. 자, 원금 균등과 원리금 균등은 어떤 차이입니까? 원리금 균등은 가장 무난한 방식이고, 원금 균등은 기초부터 원금을 빠르게 갚는 방식이죠. 원금 균등은 기초부터 원금을 빠르게 갚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원금을 빨리 털 수는 있지만 원금을 빨리 털어내니까 힘은 들어. 그러나 전체적인 이자는 줄일 수 있는 방식이고,
반면 체증식 상환 방식, 밑에 있는 체증식 상환 방식은 기초부터 원금을 천천히 갚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힘은 적게 들지만 이자는 더 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이자 금액은 다 달라요. 방식에 따라서. 그 다음에 대안4. 3번. 대안4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부의 상환이 있는 체증식. 자, 다른 대안에 비해서 대출 기간이 경과할수록 이자 부담이 점증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원금 부담은 줄어듭니다. 이 말도 안 되는 문장이에요. 아니, 원금의 부담이 줄어든다? 일단 아무튼 뭔지 모르지만 이자든 뭐든 늘어난다고 해야죠. 자, 다른 대안에 비해서 대출 기간이 경과할수록 자, 이자 부담이 점증하는 구조이기에 원금 부담은 줄어듭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자 부담이 늘어난다. 이런 식으로 가야죠. 원금이랑 똑같겠죠. 받지 못한 이자가 누적돼서 힘이 들다는 거지 원금 그 자체가 늘어난다 이런 개념은 아니니까. 이게 대안4는 간단한 거예요. 부의 상환 이런 걸 떠나서 체증식은 천천히 원금을 갚는 거예요. 따라서 이자의 부담은 가장 많은 애죠. 자, 그 다음에 대안2와 대안3에서 원금 상환이 큰 방식이 뭐냐. 대안2와 대안3 중에 원금 상환액이 큰 첫째 년도 당연히 원금 균등이죠. 원금을 기초부터 빠르게 갚는 방식이니까. 그러니까 대안2가 아니라 대안3이 더 크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5번. 대안3은 다른 대안에 비해 첫째 년도 차입자의 원리금 지급 부담이 큽니다. 자, 지금 항상 원리금은 원금과 이자인데 대안3이 원금 균등이죠. 원금 균등을 항상 은행에 갖다 바치는 원금이 기초에 많아요. 따라서 원리금 지급 총액도 당연히 큰 방식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15번. 자, 다음 부동산 조세 중 국세로 묶여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지방세를 빼야죠. 지방세, 취득세, 그 다음에 보유세 중에 재산세, 그 다음에 취득할 때 하나 더 재산세를 들어주세요. 등록면허세. 요거 빼면 다 국세죠. 자, 볼까요? 취득세. 여기 등록면허세. 여기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4번이 정답입니다. 자, 하나만 더 볼까요? 자, 부동산 조세와 관련된 설명인데, 자, 얘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과세 대상은 일치합니다. 말도 안 되겠죠. 자, 우리 재산세는 지방세요. 그러니까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고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이렇게 5개 규정되고 있는데 종합부동산세는 뭘 내요? 종합부동산세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하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이렇게 두 가지를 합산해서 종부세를 계산하죠.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그 다음 2번, 이건 경제학이죠. 조세의 귀착은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에 달려있고, 자, 임대주택의 재산세가 강화되면, 아무튼 재산세가 늘어나면 장기적으로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고, 자, 부동산 조세는 자원을 재배분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 잘 나오죠. 자, 자원을 재분배한다는 건 자원을 어디에다가 쓰게 할지를 조세를 통해서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토지가 농지로 많이 활용되게 하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농지에 대한 조세를 깎아주면 되죠. 또 토지를 골프장에 많이 쓰지 못하도록 하고 싶습니다. 그럼 골프장에다가 세율을 왕창 올리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주택의 보유세가 증가되면 세금이 늘었잖아요. 그러면 자가 소유 수요는 감소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 1부예요. 1부. 자, 2부에서 뵙겠습니다. 17번은.